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희 CJ 대한통운 부회장, 그리고 차석용 LG 생활건강 부회장입니다. 다음은 양준석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근희 CJ 대한통운 부회장입니다. CJ 대한통운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30시간 넘게 일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박사님, 어제 이 박근희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사망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박근희 대표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한쪽에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날 아침에 또 CJ 대한통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역시 택배 근로자인데요. 이 경우에도 장시간 노동에 그동안의 과로를 호소해 왔다는 그런 점에서 과로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택배 회사들은 그동안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매출 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그 회사 성장의 한쪽에는 택배 근로자들의 이 과로 또 특히 사망 사고가 연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J의 과연 어저께의 기자회견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금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네, 어제 이 CJ 대한통운이 발표한 종합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CJ 어제 박근희 대표가 아주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동안에 CJ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오불관언으로 일관해 온 데 비하면 회사가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일단 이 박근희 대표는 4,000명이라는 인력을 투입해서 분류 작업에 집중적으로 쏟아넣겠다. 현재 지금 택배 기사들의 경우에 상당수 이 택배뿐만이 아니라 분류 작업 때문에도 시간이 낭비되는 또 그로 인해서 과로가 야기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그 시간적 부담을 들어주겠다.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산재 보험에도 좀 대책을 하겠다. 또 시간 선택 근무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과로로 인한 피로도 누적을 좀 막겠다라는 다양한 대책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도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그동안에 이런 대책은 이 역대 그 택배 사고가 생길 때마다 계속 나온 것의 반복이 아니냐. 네. 그러면서 좀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택배 기사들의 업무 환경을 결정하는 게 이 CJ 대한통운 본사의 정책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 대리점들의 그 정책도 좀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리점들을 근데 하나하나 케어할 수는 없다고 이 CJ 대한통운이 밝혔어요. 바로 그 점이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요. 택배 문제가 그동안에 각 청에서 각계각층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이유가 택배 회사에 아주 고착돼 있는 이 구조적인 대리점 제도에서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 택배 회사들은 본사가 물량은 받아서 중앙센터에서 배송 분류까지는 처리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각자의 그 집에까지 수요자들에게 배달하는 것은 대부분 전국 각 지역에 분산돼 있는, 그러니까 CJ하고는 직접적인 지배구조 관계가 없는 계약 관계인 대리점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망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산재보험 대필 사건 이런 것도 다 대리점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CJ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대리점 문제는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워주든지 관련 법규를 제정해서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회사 차원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어저께 박근혜 대표의 사과도 거기서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한 그런 대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고가 과연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입니다. 코로나19 악재를 뚫고 LG생활건강이 62분기 연속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박사님, 우선 LG생활건강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예, LG생활건강의 실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62분기에 흑자 행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62분기에 연속으로 영업이익 매출액이 지금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요. 3대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늘은 것은 생활용품. 무려 매출 이익이 영업이익이 47%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네. 음료 부분에서도 15.1%, 또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악화됐다는 화장품 등에서도 지금 2.4% 분야에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한 회사가 6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잘 될 수는 있어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가 어렵고 또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지난해 잘 되면 이번 그 다음에는 웬만큼 잘하지 않아서는 그거보다도 높은 플러스의 성장률을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62분기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끌어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회사들이 세우지 못할 참으로 그 대기록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업계의 부러움도 한몫에 사고 있고 과연 뭐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이렇게 LG 생활 건강이 잘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이 코로나19 여파로 집콕적이 늘면서 화장품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서 LG생활건강이 실적을 낸 게 좀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표에 나온 것처럼 LG생활건강이 화장품에만 주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은 원래 요즘 지금 물적 분할로 배터리 회사를 뚫어내겠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LG화학의 한 부서로 출발했어요. 네. LG화학은 플라스틱도 하고 저렇게 생활화학 상품들도 많이 했는데 화장품하고 이 생활용품을 딱 묶어서 분사를 냈죠. 당시에는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처럼 배터리와 같은 물적 분할의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에는 완전히 분리 독립해서 나온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그 일각에서는 화장품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 품목을 동시에 하는 삼각편대 회사로 더 유명하죠. 그 네. 삼각편대가 바로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코카콜라는 사실 미국에서 지금 워런 버핏이라는 이 그 투자의 달인 그분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죠. 네. 거기도 지금 LG 생활화학이 코카콜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 특히 올해 들어서 빛을 발하는 분야가 생활용품으로 보입니다. 생활용품은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을 하면서 가정에서 견뎌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 그 가정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각종 상품들을 LG생활건강이 많이 만들어내면서 코로나 상황에 가장 활용을 잘한 그런 어떤 경영 전략으로도 꼽히는데요. 가정에 집콕에 있으면 우선 좀 답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환경에서 그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 또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의 혁신 제품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게 상당히 성공적인 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사람인 차석용 부회장은 평소 바른 생활을 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예, 차석용 CEO, 차석용 지금 부회장이죠. 네. LG그룹에서 현재 CEO로서 임기를 가장 오래 누리고 있는 최장수 부회장입니다. 네. 저분은 LG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처럼 이 성골이냐 진골이냐를 따지는 출신 성골을 아주 깊이 따지는 그런 기업 환경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성공을 한 분이죠. 일찍이 해외 유학을 하고 프록텐 갬벌이라는
미국의 생활용품 회사에 들어가서 잔뼈가 굵어서 중간에 스카웃된 인물이에요. 네. 그런 만큼 이 어떤 인간 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실적으로 승부하는 그런 것으로 상당히 정평이 높고요. 특히 오후 4시만 되면 정식으로 퇴근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된 것 같고요. 특히 본인이 미국 프록터 앤 갬블 등에서 활약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해외의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물건을 팔았다는 것,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팔리지 않고 그 바람에 경쟁사의 하나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중국의 인터넷 회사와 연결한 그런 어떤 판매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그 62주라는 그런 대신기록을 세운 화제의 경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양준석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빅히트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급락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상황인데요. 박사님, 그런데 빅히트의 대주주 가운데 네 번째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메인스톤이라는 곳인데 이 메인스톤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빅히트 소식을 대거 팔아치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빅히트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증폭시켰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매도 물량으로 보면 가장 많이 팔아치운 데가 바로 메인스톤, 뭐 주력 돌이라고 번역을 해볼까요? 메인스톤이라는 투자회사, 사모펀드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메인스톤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현재 지금 이 빅히트의 네 번째 주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메인스톤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4대 주주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에 또 중소주주들과 서로 간의 지분 관계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인 대형 주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대형 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선은 대형 주주로서는 큰 물량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이 공급을 공급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주주가 팔고 있다는 얘기는 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제기합니다. 대주주는 누구보다도 회사의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그것은 합리적인 가정이죠. 네. 그러한 전망에서 미뤄볼 때 대주주가 팔고 있다는 건 이 회사의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서 다른 이 주주들 또는 다른 소유자들에게 주식 판매를 내화부동시키는 선동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메인스톤의 이 주식 매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네, 이 메인스톤은 오늘의 기업인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이 이스톤 에쿼티라는 데가 어느 곳인가요? 예, 그 역시 사모펀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시장 관련법이 수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거의 규제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정경심 펀드, 정경심 사건에서부터 각종 라임 사건 이런 데도 대부분 뒤에 보면 사모펀드와의 관련성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이 지금 이 메인스톤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메인스톤의 최대 주주가 이스톤 에퀴티고 이스톤 에퀴티의 최대 주주가 양준석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점조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양준석 대표가 빅히트의 비상근 등기이사로 경영 자문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지금 굉장히 열쇠의 고리 같은데요. 양준석이라는 인물 오늘의 지금 그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양준석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정권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 바로 저 사모펀드의 주인이고요. 그 사모펀드의 주인이 메인스톤의 주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에 주식을 대급한 메인스톤의 핵심 세력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자기 개인만의 돈은 아니겠지만 여러 세력을 끌어모은 거이겠지만은 특히 이 양준석이란 분이 현직 빅히트의 비상임이긴 하지만 임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 메인스톤의 주가 대량 매도 사건, 그로 인한 빅히트 주가 폭락 사건은 회사 내부 인사의 소행이다라는 그런 추론까지 가능하게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런 대주주에게는 보호 예수가 걸려 있기 마련인데 왜 여기 이스톤 에퀴티에는 보호 예수가 걸려 있지 않았던 건가요? 예, 저 문제의 핵심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공모주 상장을 할 때 대부분 대주들이 일약 한꺼번에 팔게 되면 주가가 바로 떨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거대한 주식 차액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를 거는 것을 여러 가지 규정으로 지금 입법화 시켜놓고 있어요. 빅히트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 공모주 정자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보호 예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이 메인스톤이라는 것은 주식이 4대 주주로서 주식 기본 보유량이 보호 예수에 걸릴 만큼 높지가 않아서 그 망을 피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각도에서 법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메인스톤과 관련 있는 사모펀드들이 또 다른 주주로서 5위 주식, 7위 주주, 8위 주주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그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다 합하면 실질적으로 2대 주주나 3대 주주보다도 세력이 더 높을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호 예수란 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대주주인 방시혁 씨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런 4대 주주 메인스톤의 이런 관계를 몰랐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정말로 요즘 이 소액 주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내 돈 돌려달라는 환불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적인 위반 사항이 현재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빅히트 대주주의 주식 매각 사건이 한국 정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입니다. 파생결합 펀드인 DLF 그리고 라인펀드, 이 같은 사모펀드가 우리금융그룹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금융그룹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서 주주 대표 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이 위성백 예보사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주주 대표 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는데 이 주주 대표 소송이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주주가 주주들을 대표해서 또 규합을 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이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했는데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위성백 이 CEO가 국회에서 우리금융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이 사태가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우리은행장과 로비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 워낙 이 국가의 명운을 걸 수도 있는 큰 현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뒷배를 봐줬느냐, 정치적인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이런 펀드들이 부실 경영을 하게 됐다는 그런 금융적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부실 금융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런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라는 상품을 설계를 해서 고객들에게 팔도록 했다는 이 정권사 특히 자산 운용사들에게 일단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네. 또 그에 못지않은 책임은 이것을 제도권 금융기관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에서 이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고객에게 팔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어저께 이제 감독 당국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불안전 판매에 우리 금융 경영진의 고의적인 어떤 잘못, 사건을 확인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정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금융으로서는 상당히 큰 이 충격파에 휘말릴 것 같고요. 책임 논쟁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금감원이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은행에 감사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태승 회장의 추가 징계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손태승 회장 이번에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참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금융감독원 쪽에서 DLF 사건과 관련해서 파생상품 부실 판매와 관련해서 손태성 회장에게 징계를 했죠. 네. 사실 그 징계를 받게 되면 은행장으로 회장으로 취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손태성 회장은 그것을 법원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죠. 네. 일정 기간 공식적인 재판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법원의 협조 속에서 간신히 지금 회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금융감독원에서 DLF 사태와는 무관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의 손태성 회장이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면 은행장 업무가 마비되거나 회장 업무가 마비되거나 또는 은행에서 큰 피해를 물어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이 라임 사태가 은행권 제도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